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회의 나를 위해 이재명 제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월수금 12시 반에 30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고 짧게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는 동안 잠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춥게 입고 다니세요? 부럽네요. 안에 나름 뭐 이게 있어서요. 네. 제가 또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라 발이 시렵더라고. 아, 요새 현장에서요. 제일 추운 데가 발이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다니시는 기자분들, 특히 사진 기자분들 보니까 전부 그 패딩 손바지에다가 신발도 왜 털신 바지가 있죠. 왜 패딩 예, 패딩 들어간 네, 앞에 모신발을 신발이 신으시더라고요. 있죠. 예. 아, 그래도 부럽더라고요. 밖에 그렇게 서 있으려면 장갑은 좀 껴야 되지 않나요? 네, 장갑 끼시고. 장갑도 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뭐 기온 자체는 저는 그냥 견딜만 하던데 장경태 의원이 그저께 잠실 사거리에서 사회 보다가 옷을 뭐 네이부터 시작해서 한 5개를 껴입었는데 발가락이 거의 동상이 걸려가지고 아. 예전에 촛불 집회 한창 하던 때 촛불 12대에 손혜원 의원이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손혜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씀씀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계기였는데요. 그 촛불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이 한 10명이 넘었는데 추워 보인다고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노스페이스에 가서 롱패딩 10개를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개를 한 번에 구입한 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대사가 훨씬 웃겼습니다. 아니다, 15벌인가 구입했구나. 김보, 요즘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드를 할부를 그어봤다고. 예.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때는 파란 파카는 아니었겠네.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로 노스페이스에서 옷을 그 15벌을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한 번에 그걸 돈이 없어 제가 너무 지금 막 어떤 그 비참한 신세가 됐다라는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부로 했다. 예, 그래서 할부로 그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색깔이 조금 예쁜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든지 이런 그쵸, 게 조금 예. 더 잘 전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역시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함께 됐습니다. 걸려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제일 세련되고 눈에 띄던데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와이셔츠에 막 글자가 허옇게 걸치고 이런 것들 그냥 다 놔뒀던데 그런 것까지 마감을 좀 깔끔하게 잘해서 역시 1초 동안 보는 거 만드는 것은 손혜원 의원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새로운 슬로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바꿨는데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께서 뭘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하고 바라보셔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상징하는 구호로 채택이 된 것이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점들이 좀 그 슬로건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좌관이었던 유능한 보좌관이 계속 프랭카드에 이름이 나와서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유능한 보좌관이 있었죠. 네. 예,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했고요. 또 저희 잠깐 짧게 다뤄볼 소식 중에 그 윤석열 후보가 충격적인 구청장 공약을 발표하셔서 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광주에서 광주에 복합 쇼핑몰 만들겠다. 이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 협의를 구성해서 이 안건을 조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그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자랑 시장 상인회랑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아마 국장 정도가 들어올 텐데 이분들 앉은 자리에 뭐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왜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을까요? 그런 거죠. 뭔가 호남에 대해서 어필은 하고 싶고 스스로 또 호남에서 뭐 득표율이 20%가 넘을 것이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호남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자기들끼리 해보고서 그 두 가지를 발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최고급 호텔이 없다.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이 없다. 근데 그거를 또 멋지게 전통 시장 앞에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분은 그런 어떤 실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고 이해관계의 조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거기서 환심을 살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식으로 늘 이렇게 일관된 좀 너무 성의 없고 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했을 때 왜 상대 후보가 연설하면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뭐 호남 사람들, 뭐 영남 사람들 막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 것도 좀 제가 보기에 좀 못됐다 싶었던 게 그 광주 그쪽 가가지고 무슨 뭐 가난한 사람 표를 뭐 또 언급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지금 조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를 저기 어디 광주의 상업지구나 시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전통시장 앞에서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 앞에서 그거를 얘기했다는 게 좀 더 저는 좀 상식 밖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그 동네에서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여기에 당연히 또 대형마트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마트 가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뭐 정육점, 생선 가게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사, 사진관, 무슨 뭐 꽃집, 철물점에 열쇠집까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연탄 빼고 다 파는 데가 이런 그 대형마트고 복합 쇼핑 공간인데 요즘에 좀 힘드신 전통시장 쪽 가서 그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복합 쇼핑몰하고 전통시장이 대결을 했는데 2020년에는 온라인 쇼핑몰하고 전통시장이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지방에 안 생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조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있던 백화점들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네. 지방의 백화점, 지역의 백화점들. 지역의 백화점들이 예. 다 차례차례 망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뿌리가 깊다고 했던 대구 백화점까지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서울의 백화점들이 다 점령을 한 상황인데다가 또 그 지역에 소비력이 큰 그 쇼핑 좋아하는 부자들은 지역에서 사질 않습니다. 요새 KTX 때문에 다 서울로 와버리기 다 때문에. 서울 가지. 예.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무슨 지역 개발 공약인 것도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광주에는 없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외에는 그 이제 바이럴로 도는 게 있어요. 광주에 없는 거 시리즈에서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트레이더스, 5성급 호텔 이런 리스트가 도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고른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 그거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광주에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코스트코 형태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도 운영 중이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딱 이게 스타필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 김성애 대변인님이 지금 아까 그 구청장 공약이라는 말씀도 네. 하셨는데 사실 맞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할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이 이제 광주의 한 3배 네. 뭐 그쯤 될 텐데 부산도 지금 뭐 그 엄밀한 얘기에서 스타필드는 없어요. 스타필드 시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부산조차도 서울이나 수도권과 대비를 해봤을 때 그러한 경제력, 소비력이 조금 아직도 한참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어놓는다고 짓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할 텐데 네. 이렇게 함부로 그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의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주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들 집 구하는 문제 되게도 고통을 받으면서 이번에 기본주택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도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도 140만 호 공급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최대 90%까지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뭐 내용들 이게 청년들에게 좀 소구력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절망 이런 것들이 주택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축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에서 오는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전부터 고민해 오던 기본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지금 공약들을 말씀을 한 건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가 또 얘기하신 게 있죠. 추가로 누구나 집. 누구나 집 시리즈로 이제 쭉 저기를 공급하겠다. 특히 서초동에 이제 대법원, 대검찰청 뭐 이런 부지들 다 거기 이전시키고 그쪽에다가 하여튼 젊은층을 위한 뉴타운 또 그 혁신적인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 공급으로서 이걸 그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그 LTV 90% 이거는 상당히 저쪽에서 볼 때도 그 유효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캠프는 90%라고 했다가 후보는 또 토론 과정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 80%다 뭐 이런 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캠프는 실질적으로는 90%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캠프가 하는 계산법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공약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여기 기본주택도 매우 필요한 절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제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일종의 이제 쌍두마차로 제공을 한 게 있죠. 이제 기본 대출, 기본 저축. 그래서 그 기본 금융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젊은 분들 경우에 신용 등급이 낮든지 너무 안 좋아서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제 대부업체에서 받는 분들, 심지어는 이제 사채 갖다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말씀을 안 할 뿐이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마련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역시 이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리로 대출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또 내놓겠다는 그러한 공약도 주택 그 마련과 함께 잘 조합을 이루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범위를 좀 경제 공약 전반으로 넓혀서 이재명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교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복지, 탈원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권자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얘기하다시피 저희가 뭐 박정희 시대에 소위 말하는 중화공업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제가 한 번에 부흥을 이루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먹을 거를 전환할 시대가 와서 지금의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지가 되게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다 이렇게들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를 봐도 경제를 잘 알고 잘 할 것 같은 후보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좀 거의 어떻게 2배 차이 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경제에 관한 인식 자체가 70년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도 안 한다. 뭐 근로시간을 120시간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들이 경제에 관련한 뭐 국민의힘의 정책 자체가 그렇지만 일단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레이건 시대에 실패했던 그 낙수효과 이론 이거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욕망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하긴 하는데 그 욕망이라는 게 기득권 세력들의 욕망을 실현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도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 올지 모른다라는 식의 그냥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은 또 민주당의 관점은 뭔가 많이 가진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를 욕망의 실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그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인간의 건전한 욕망이 있어야지 세상이 더 발전하는 것이고 개선되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또 누구를 위한 욕망이어야 하는 것이냐에 중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욕망 자체를 부정해서 뭐 좋은 집, 좋은 위치 또 뭐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그
본능에만 기댄 좀 천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인식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누가 내놓고 있는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지금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면에서는 이재명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일관되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뒤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격차가 또 좁혀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벌어지면 벌어졌지.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저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떠나서 어떻든 현실에서의 절망을 민주당 정부가 그 5년 안에 해결해주지 못했으니 나는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미래를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갈 사람에게 표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 공약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들의 일상생활, 뭐 굳이 그 거창하게 우리들의 미래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건 이구동성으로 의견 통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업 경영을 해도 잘할 사람이다. 그 윤석열이 기업 경영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맨날 그 네. 이제 신문하고 취조하던 윽박지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두 후보 간의 그 뭐 구분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도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떤 그 지역이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도태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부산이 힘든 거고 젊은이들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련해서는 딱 이제 큰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여러분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해도 어느 쪽에 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하잖아요. 이쪽으로 딱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규제 완화, 뭐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개혁, 이게 사실 뭐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명박 때 얘기예요. 네. 2007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15년 전 얘기면 좀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의 대못이 옛날에 썼던 거니까 뭐 규제의 왕못이든 규제의 대왕못을 뽑겠다고 하든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이명박 시대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정책 방향이 잡혀서야 이게 국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이죠. 예, 이거 뭐 저는 검찰 그러니까 사법개혁 윤석열 얘기한 사법개혁이랑 똑같은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고삐를 풀어서 망나니 짓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제를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여튼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대상자들을 더 알차게 쥐어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건데 자기들 얘기하는 사법개혁 사실상 검찰권 강화랑 같은 취지에서 하여튼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해줄 거야.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서 플랫폼 시장이 중소상공인들 착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어서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특히 그 밑에 들어있는 벤더들, 소상공인들이 연합해서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 같은 질문을 윤석열 후보 측에 하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자율적인 상생의 규제를 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한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서로 규제를 합니까? 노동자가 힘이 훨씬 없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환경부가 특히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노동부.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으로 좀 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뒤로 돌리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어차피 세상에는 경쟁이 있는 거고 힘센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그런 어투나 동작이나 행동이나 하나하나가 그 도대체 현실에서는 잘 찾기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냉동인간, 해동인간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단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일단은 과거 회귀형이다. 네. 명박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명박 때 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명박이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네.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일자리였어요. 예. 청년 일자리 그때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뭔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게 딱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교육부에서 취업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별로 네. 뭔 일이 벌어졌냐면 교수들마다 학생들 취업 올려라 해서 학생을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이제 뭐 또 기준이 있잖아요. 4대 보험 뭐 이게 아, 있는 거. 네. 4대 보험을 가진 이제 취업자면은 그걸 카운트를 해 주는데 그 학생 숫자대로 교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네. 아, 사람 한 명당 뭐 10만 원씩.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저는 그래서 좀 기가 막혔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고요. 나중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로 일하는 학생들 있죠. 얘네들까지도 다 취업자 수로 카운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업적을 올리려고 사실은 대통령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온 대학들이 동원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경제 정책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점수 매겨가지고 대학 지원금 차등 두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 그 예술 계통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한 그 답답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했죠 그때. 미술 미술 음악.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취업이야? 다 프리랜서인데 그래서, 그 취업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그렇죠. 내용인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 그래서 저기 체육학과 학생들도 이렇게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취직은 하는데 네. 4대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낮춰도 되니 4대 보험을 좀 가입하는 쪽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쭉 내용을 보시면 누가 경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인지를 쉽게 설득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의 어떤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꼰대 발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학제 간의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또 그 사회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쫙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쟁이 심해지면 자원이 한정돼 있는 곳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그 종이 번식을 줄인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한 것이지. 예.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경쟁이 지금 먹을 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어찌 보면은 생물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는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부산에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부산도 네. 인구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원이 한정돼 있는 좁은 땅에서 경쟁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가 서울에만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만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젊은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 격화된 경쟁 속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욕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균형 발전을 통해서 다국화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자체도 넓히고 그 피라미드가 군데군데 서 있어야지 거기를 가가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든 자기 삶을 위한 어떤 직장을 찾아서 영위를 하든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 한 곳으로 너무 몰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경제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그리고 청년한테 기회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지금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보육이나 무슨 영유아 교육시설 이런 걸 늘려가지고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실패했잖아요.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네. 돈을 들였는데 그게 그래서 학자들의 그 전문적인 의견들을 지금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금 유지될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공약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은 짓지를 않고 자꾸 원전만 지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요 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탈원전 백지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도 다시 재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완전히 이탈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서 왕따가 되겠다는 것과 그렇죠. 거의 뭐 다를 바가 그러니까 이게 없는 수출 경제에 겁니다.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진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아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경제에서 그 기술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 예. 에너지 정책도 그냥 과거 회귀적이고.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가 아니고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누워서 주문하면은 물건이 내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언젠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전화로 폰뱅킹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폰뱅킹을 하다가 인터넷 뱅킹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모바일 뱅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이게 대세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년을 못 갑니다. 아까 이제 그 대형마트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로 넘어간 게 한 2000년 전후거든요. 예. 그럼 대형마트의 시대가 됐구나 했는데 이제 이게 인터넷 쇼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것도 이제 다 환전까지 스마트폰으로 하고 외국 주식까지 사고 이러는 건데 이게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가 사실 보면은 5년이면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속도를 이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캐치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이런 없는 세상에서 거죠. 과연 그 해동 인간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청년 구직 앱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연말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 인터넷으로. 설치도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민등록증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해동 인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청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저거 무식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렇다 해도 내 현실이 너무 지금 절망적이니까 내 복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찍겠다. 이거는 정말로 공멸의 길로 지금 사회를 만들자라는 말씀인데 기회의 측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청년이 앞으로 이끌어갈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꼭 좀 한번 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참 놀랬던 게 아메리카노라는 게 우리가 커피를 이제 시킬 때 아메리카노가 되게 일반화됐잖아요. 예. 그 말이 쓰인 게 2013년부터라네.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예.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올 때요. 그 스티브 잡스가 시연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 이 화면 다음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손가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넘기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는 거 보고 거기 사람들 오 하고 박수쳤던 게 2007년의 일이고 2013년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노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김치찌개 한 그릇 6,000원인데 나가서 커피를 4,000원짜리 사 먹느냐라고 했던 것이 불과 정말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세상이 정말 휙휙 바뀌고 아니, 있다는 아메리카노 것을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전에는 그런 종류의 테이크아웃 커피숍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스프레소를 파는 집 자체가 별로 없었고 예. 점심 식사하시면 방에 들어와서 커피들 프림들 설탕 하나 하거나 아니면 맥심을 타 먹거나 이렇게 커피 했었죠. 믹스. 그럼요. 믹스를 먹던 시절이었어서 그렇게 물어봤죠. 커피?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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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
그건 맞아요. 어르신 너무 연식이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2000년에 지구당에서 있을 때 커피 프림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니 진짜로 아까 제가 폰뱅킹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한 15년 전 맞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저희가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대선 현안 이거 가장 전문가가 계시니까 뭐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채널 A의 기자에게 한동훈 이동재 간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더라라는 그 채널 A 배모 팀장의 카카오톡 내용이 지금 폭로가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것도 검찰이 수사 기록 저렇게 흘려도 되는 거냐고 격분하실 텐데 재판 과정에서 이 자료를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좀 보고 당사자이신 입장에서 더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관련될 때마다 제가 기소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1년의 흐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관한 것처럼 심지어 한동훈도 무관한 것처럼 모르는 일인 것처럼 계속 행세해 왔고 이동재 기자는 천하의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채널A 사건 따로 뭐 고발사주 사건 따로 뭐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검사 간의 그 아이폰을 뺏기는 과정에서의 몸싸움 거 따로 그다음에 저 윤석열의 그 수사방해 감찰방해 따로 이렇게 다 별도의 시점에서 하나씩 등장해가지고 언론을 장식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 기본적인 거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수십 차례 통화, 수백 차례 문자 메시지 이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채널A 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4월 3일자 고발장, 4월 8일자 고발장 2019년 그 얘기도 2020년이구나. 2020년 그 얘기도 요 채널A 사건 때문에 다 생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의 수사방해 감찰방해로 인해서 행정법원이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면직되는 게 마땅하지 정직도 가벼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이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발견된 채널A 기자들 간의 복구된 메시지를 보니까 윤석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보고 확인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었다. 녹음 파일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MBC가 채널A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게 2020년 3월 31일이거든요. 3월 31일. 근데 4월 1일부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쭉 이어지고 포착이 되고 뭐 고발장으로 연결되고 고발 사주가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계되는데 이것이 결국 검찰의 범죄, 검찰의 조직적 범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폰은 왜 이렇게 안 열리나? 글쎄 말이에요. 지금 그 전에 얘기하기로는 비밀번호를 뭐 20몇 자리를 걸어놓고 특수문자까지 써가지고 이 기본적인 모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네. 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이게 지금 그나마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이었는데 그것도 한 두세 달은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때 그것만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1년 걸리는 지금 그 경우의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 같은 기종의 폰이 이미 열렸다. 다른 데서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기종의 폰도 iOS 버전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예, 참 아직 근데 이거 뭐- 모르는 거군요. 그럼 뭐 다른 방법 뒤로 해서 뭐 열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아이폰은 없고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아이폰을 디지털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이거랑 똑같은 핸드폰을 가상의 공간의 서버에다가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를 10,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000개를 만들고 10,000개 각각의 비밀번호를 넣으면 3번, 5번 넣으면 10분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안 되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갈아치우는데 보통 6자리 숫자로 해놓는 경우에는 이 10,000개를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돌리면 며칠 안에 풀리는데 이것처럼 20자리 이거 아이폰이 이 자릿수에 제한 없이 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넣어서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20자리를 기억하느냐라고 하지만 최강욱을 영어로 풀어 쓴 다음에 최강욱 영문자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자기 생년월일을 숫자로 집어넣고 특수기호만 집어넣으면 20자리 정도 비밀번호는 사람이 외울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푸는 방법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못 푸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좀 기가 막힌 일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채널A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동재가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역을 써서 녹음을 하나 하자. 뭐 이래서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거부한 일이 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아 그거를 정말로 논의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쪽의 항변이 한동훈 목소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그냥 들려준 거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엎어보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씨가 이 녹음의 존재를 확인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얘들은 압수수색을 최대한 미루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다 저기 뭐야 없애버렸지. 그 초기화를 시켰잖아.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동재 씨 같은 경우 핸드폰 2개는 버려버렸는데 없어졌고요. 그러면 노트북 초기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사내 기술진을 불러서 초기화를 시켜서 복구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이동재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핸드폰을 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는 이제는 이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사실 없고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채널A에다가 이제 그대로 발표해달라 말을 맞춰달라라고 했는데 채널A 담당자의 얘기가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치. 책임지는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너무 얘기가 위험하다. 지금 나온 거죠. 네. 참 그래서 이 문제 뭐 계속 추가 보도가 있을 예정이니까 제가 좀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검찰이 이건 뭐 검언 유착이 아니라 검언 일체, 네. 검언 일치의 현장이 아닌가. 야 이렇게까지 서로 수사를 공조해가면서 하는가. 그리고 언론도 한 군데도 아니고 조중동이 서로 그러니까요. 연합해가지고 야 네가 내일 일면 쓴다며 뭐 고마워 나도 이거에서 도울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기자를 먼저 보내서 뒤를 캐고 보도가 되면 고발이 들어가고 고발들이 되면 수사를 들어가는 방식 현장을 제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YTN 뉴이죠, 그리고 뉴스버스, 그리고 MBC에서 뭐 계속 후속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준비한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나를 위해 이재명 6회 방송 진행했습니다. 그 현수막 얘기 잠깐 드리면요, 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늘어진 현수막, 가려진 현수막은 종합민원센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02-761-9003, 02-761-9003이나 1533-7510, 1533-7510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옆에 있는 분 3분씩 설득해서 전화하시고 밭 깔아주신 일 오늘도 좀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12시 30분 제7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아리백 이거 모르죠 진짜 몰라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리백은. 그리고 왜냐면 모든 기업의 CEO들이 다 고민하는 내용인데. 그 청년들 일자리와 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방향을 정하면 우리가 저기다 기술을 내가지고 실점을 유인한다는 좀 방향이 그거 원래 아이디어잖아. 우리가 품격을 보여주자 그랬지. 아니 기죽은 모습이 보여줬다고. 우리 후보님 다 보시는 분이 보통은. 뭐 저도 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네거티브한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시행하는 게 나관 쪽으로 정리를 하고 요 타임은 이걸로
풀고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하실지 그건 뭐 군사 그 전략 전술적인 거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나 좀 이렇게 두발식으로 간단하게 품격 있게 얘기하자면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드리고요. 국토 균형 발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박정은은 수도권 대학을 풀어주겠다고 하나요? 그래서 지방 남하하고 지방에서 남하하고 수도권 다 집중돼가지고 터지겠죠.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어서 확보할 생각입니까? 지역을 지정하는 공약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마 없겠지. 충분히 좀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식으로. 이게 다예요? 예, 그게 저한테는 두 번이던데. 그게 합본한 겁니다. 어쨌든 이미 다 제가 보고 발표한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하신 거는 다 들어갔고, 근데 이제 당에서도 정책을 발굴했고, 저희도 정책을 발굴하고 민주연구원도 발굴했는데 미처 발표 못하신 것들 보고 표시 좀 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발표하신 거와 보고된 거 이외에 있는 건 오늘 밤새도록 체크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